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 시작합니다.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 등이 참여한 신당들이 창당에 속도를 내면서 제3지대 세력의 연대, 이른바 빅텐트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에 시동을 걸었지만 벌써부터 공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김영훈 새로운 미래 대변인,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3지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당 인물들의 목소리 모아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결별합시다. 그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와 결별합시다.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은 얻을 것이 없는 진흙탕 속에서 국민들에게 킬러 문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연정을 해야 된다. 지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세 분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 대변인은 그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신당의 여러 세력들이 일단 그 창당준비위원회까지 결성을 마쳤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또 창당, 중앙당 창당 작업을 하는 등 지금 제3지대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내고 있고 지금 앞에서 얘기도 있는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독점 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정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를 바꾸고 새롭게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신당에 대한 깃발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신당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 주도권도 다르고 어떤 출신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앞으로의 연대에 있어서 상당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각자 나오는 것도 하나의 힘든 이제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문턱이 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도 일부러 이제 좀 그 부분만을 부각시켰지만 일단 이제 그 제1당도 2당도 아닌 제3지대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본인들의 위치 설정이 이제 앞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공통점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기존의 정당들과의 차별성이 기껏해야 태도나 언행이나 문화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1당도 2당도 아닌 제3당이라는 것인지 그것만으로는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화학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지, 색깔이 무엇일지, 방향이 무엇일지를 좀 더 선명한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명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새 분리기에 나서는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역 의원들 이 추가 탈당이 있느냐, 각 당 모두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논의가?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사실 기존 정당을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3명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활동을 하다가 탈당을 해서 이제 미래 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아직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고, 이제 양양자 의원은 이제 본인이 혼자 현역 의원으로서 이제 한국희망이라는 당 대표를 만들고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 대연합이죠. 민주당 탈당파 의원 중심의 미래 대연합은 지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역 의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천이 본격화돼서 한 2월 중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각 당의 공천에 윤곽이 드러나면서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합류할 것이다. 그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당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컷오프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바로 당을 탈당해서 3당으로 합류하는 이런 모습들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하위 10%,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제 통지를 받게 되면 그렇죠. 알아서 본인이 이거는 경선을 붙여줘도 뭔가 승산이 없겠다 싶으면 이제 자발적으로 탈당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야 이제 얼마든지 이제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뭐 계실 수 있겠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경선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의석수 1명, 2명을 더 보태서 뭐 기호 3번을 얻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위 10%, 20%에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탈당했다 그러면 그 이제 이미지가 이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개개인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의원들도 결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은 신당 입장에서도 무슨 낙천자들의 모임이냐 이런 비판에 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숫자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면 뭔가 뭐 낙천자, 뭐 이삭죽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존재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그거보다는 신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저는 아주 새로운 지금 국면이라고 봅니다. 항상 뭐 새로운 세력들, 뭐 신당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히 양당의 전직 대표가 어쨌든 이 정치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개 정도의 이제 신당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말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당을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우리의 정책 비전,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탈당하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속도를 냈지만 좀 이제 숨이 가쁜 상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그 정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책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신당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연대를 넘어서 합당, 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 같은데 또 선수들은 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작년부터 신당이 아직도 출범을 안 하면 언제 하느냐 그러는데 뭐 이제 역대 신당이 가장 늦게 출범한 경우에 뭐 2월 중순에도 뭐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느니 뭐 이런 얘기들 자꾸 하는 걸 보면 최대한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지금 모여서 거대한 빅텐트를 칠 수 있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압박이 강하게 가해지지 않는 한 쉽게 양보를 못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 나는 이제 시간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전혀 뭐 아쉬울 게 없다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보통 이제 그런 식의 배포로 협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포 싸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에서 뭔가 조바심 내는 분들이 먼저 양보하고 협상 조건에 응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포 싸움, 이른바 배포 싸움에서 그게 기싸움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에 언론에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 선제 조건들을 계속 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5개 정당 있지 않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양양자 한국의 희망,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만든 미래대연합이 있고 이제 이준석, 이낙연 이제 이렇게 거리에 있는 거죠.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항상 본인의 생각을 좀 거침없이 얘기하면서 많이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하고 있고 지금 미래대연합이 나는 이 미래를 위한 개혁 세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걸 자처하면서 이제 3자 대화, 5자 대화 이런 것들 지금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비전 대화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각 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조속하게 발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뭐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 그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동조점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유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중심이 되면 새로운 미래는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 양당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차이를 줄여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업이 합병을 하면 뭐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미래 가치를 본다든지 이러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이게 속된 말로 정치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런 예. 말들을 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쪽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그보다 낮은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다가 결국 지쳐서 포기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특히나 어떤 약간은 좀 명분을 많이 내세웠던 사람일수록 끝까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일단 지지율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3당이나 다당제를 열어야 된다, 또는 양쪽을 다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대의를 표명했기 때문에도 각자 끝까지 갈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도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오히려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예상컨대 굉장히 세게 나갈 거고,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대의 명분에 동의한다면 그냥 포기해라고 강요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개혁신당의 표가 확장되는 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치 다 하는 것처럼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자기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도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요구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대선 후보들 간의 논의에서도 단일화 협상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단일화 당한 사람들은 아주 뒤끝이 불편하지만 대놓고서 거기서 인상 쓰고 막 이렇게 뭐 반발할 수도 없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도 보면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이제 지지 철회하고 막 그랬죠. 이러면 결국 욕을 또 먹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무튼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쉬운 사람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낙관적 전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이지 않으시다 그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연대 혹은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색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색깔,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런 관심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개 세력이지 않습니까? 계속 5개 세력을 강조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관심이 그런 거예요. 이준석과 이낙연, 오늘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또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차이에 더 주목하는 차이가 많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당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 또한 여기에 논의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참여를 했고, 신당 논의가 있었을 때부터 저는 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와 만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3지대라고 하는 세력들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뭉쳐야만이, 함께 해야만이 양당 이번에를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저는 되게 동의하기 때문에 이준석 그 대표도 처음부터 이 논의 테이블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미 그러니까 양당뿐만 아니라 이 지금 협의의 틀이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협의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 DJP 연합, 김종필 총리하고 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도 했다. 그때는 공동정부까지 구성했는데 그때만큼의 차이에 비하면 나와 이준석과의 차이는 매우 적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정책적인 부분, 뭐 이제 세대 부분, 뭐 젠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큰 대의 안에서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뭐 DJP 연합은 대선을 한참 앞두고 연합이 됐는데 이제 후보 등록이 2달 남았습니다. 근데 2달 안에 후보 등록이 2달 남았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한 달 안에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정치가 정말 생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도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80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총선 80일이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창당 작업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를 내서 설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창당을 해야지 그 다음 진행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측과도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후보 공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임박해서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존 정당도요. 물론 기존 정당보다는 더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그 협상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협상의 주체가 워낙 많아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한국 정치에 새로운 정말 이 성공 신화를 만든다면 이 힘으로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기도 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회의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오히려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이익 조정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양당 독점 구조를 혁파하자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각자가 대변하고 있었던 유권자 집단을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어떤 이념적 사안이 논쟁거리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그것을 차라리 얘기 안 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유권자들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이준석 신당에서는 계속해서 정책 발표라는 형태로 밑그림에 색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남들이 색칠할 여지가 별로 없게끔 만들려고 먼저 색칠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공약만 해도 노인에게 무료로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는 완전 이제 재검토하고 유료화하는 쪽으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낙연 대표는 어떤 입장이실까? 또는 이제 다른 정당에 속한 분들은 어떤 입장이실까? 이것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저는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안보 이슈나 여러 가지 약간 좀 전통적인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인식 충돌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이게 폭탄이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이렇게 이익 조정처럼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저는 한번 이런 것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요 논의 자체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양당이 너무나 지지자들이 서로 갈라져 있고 지금도 보시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아주 거친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증오와 폭력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진영이 갈라져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새로운 그 정치 흐름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또 이것도 저는 하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공론화 사회적 대화라는 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사회의 갈등적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말 합의할 수 없는 만큼 갈라져 있는지 저는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실험적이고 위험 부담은 크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은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요, 대신 이제 근데 하고는 넘어가야 되는 과정인 거죠. 한 번은 그런 자체도 사라져버렸으니까 정치의 실종이라는 게 사실 양당 간의 타협 부분이 아예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제3지대에서 그 거대 양당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 보름 정도의 회복 기간을 갖고 어제 당무에 복귀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도 탈당했습니다.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최선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타깝다. 교수님, 그 앞에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메시지가 너무 뻔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뻔했긴 하지만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일단 규정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총선이 이제 신당 움직임과 함께 전반적으로 약간 초점이 분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양당 모두 심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번 총선의 성격은 이렇다 이렇게 네. 이제 규정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낙연 총리와 이제 다른 이제 3명의 의원이 이제 탈당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반복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그 전 이제 총리까지 지내시고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탈당을 하니까 좀 더 의미 부여가 이제 예. 크게 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늘 대통령제 국가에서 예.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또는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느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종의 세력 교체 현상의 이제 부수적인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형식적인 뭐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수준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탈당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직 대표가 탈당을 하셨고 보름간 또 현역 의원 3명이 탈당을 했고 이런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상황 인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줄곧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하기보다는 항상 통합하자. 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일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단일 대우만 강조를 했고요. 그 기존에 이제 계속 변함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당을 뛰쳐나간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15일 만에 복귀했을 때 이번에 총선에 임하는 자세로 2가지를 명확히 얘기한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네.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지 지금 국민의힘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서 마치 윤석열 정부는 가려지고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인 것처럼 가는 이 프레임을 확실히 없애서 예. 야당 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다는 걸 명확히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통합해야 된다. 예. 분열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나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통합 노력을 충분히 했다. 앞으로는 나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나가자라는 밖에 안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저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5일 동안 이재명 대표가 없던 사이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뭐 전국을 돌았죠. 전국 예. 팔도 사나이처럼 방방곡곡 다니면서 어쨌든 이벤트 정치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당은 나름대로 계속 뭔가를 하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라져 있는 상황에서 안에 무슨 성비랄지 공천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피습 사건에 대해서 경찰과 국무총리실을 공격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계속 보여져서 민주당이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의아함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약 발표도 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면 내부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상대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내부의 혁신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론조사 최근 동향도 좀 살펴보면 MBC에서인가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패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른바 부동층이 21%에서 한 달 전에 비해 9%로 뚝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준석 신당은 17%, 이낙연 신당은 9%까지 지지하겠다는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변동 상황을 이제 엿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주 전과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동일한 패널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이 구체화되는 거죠. 이제 애시당초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무조건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은 있는데 어느 정당도 딱히 열성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모름, 무응답 또는 뭐 지지 후보로 이제 남아 있다가 서서히 이제 시간이 가까워 오고 그리고 이제 패널에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쨌든 관심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선택이 좁혀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제3지대를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 꽤 많은 이제 부동층 내지는 무응답층 또는 지지정당 없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분들이 다 함께 어느 신당으로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과 신당으로 이제 골고루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분포가 다시 이제 모름층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제 신당에 대한 반응, 호감 이것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매체였죠.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20%포인트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준석 신당은 지난주 1.8%에서 12.4%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9.1%. 그 이낙연 신당 이른바 그쪽에 대변인을 맡고 계시면서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이렇게 이준석 신당보다 밀린다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 하나만 보면 또 그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남 쪽을 보면 또 상당히 또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당의 텃밭, 고정 지지 지역이 있는 거죠. 거의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을 변함없이 지지했던 정당들이 유권자들이 그 기존 정당에 대한 약간 실망감, 이제 회의감들이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새로운 곳에 한번 관심을 가질 때 유사한 같은 성격을 가진 당보다는 좀 새로워 보이는 그런 정당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제 이준석 쪽에 대한 한번 그러면 여기가 한번 뭐가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영남에서는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을 지지하던 분들이 그러면 한번 이낙연 이쪽에 대해서 한번 좀 호감을 좀 있네 이런 것들이 좀 표출이 된 것 같고요. 아직 이제 호남 여론 자체가 글쎄요, 뭐 보는 분들에게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흡족해하지는 않으시지만 아직까지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옮겨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호남 민심은 그 정도 읽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은 그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른바 이 이준석 신당은 여당에서 나왔고 이낙연 신당, 다른 신당들이 이제 야권발로 볼 수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인기를 얻어갈수록 이상하게 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빠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MBC 패널 조사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3주 사이에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동시에 무응답층에서도 다시 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량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그
그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네. 특히 이제 호남과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정당 내부 경선용 자료로 쓰기 위해서나 또는 언론사들이 연말 연초 이제 보도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실시했고 아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과다 표집된 측면이 있어서 거의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민주당 지지가 뭐 70% 가까이 나오고 그럼 그 당시에는 민주당 지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분석이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강한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친민주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보기에 가장 오히려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 이준석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에 대한 호감을 일정 정도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영남 지역에서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낙연 대표가 말하자면 약간 탄압받고 핍박받고 뭔가 대선 후보 자리도 빼앗기고 이제 이런 이미지 때문에도 오히려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딱히 원래 본인들의 출신 지역이 영남과 호남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더 많은 지지가 나오지는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일정한 정도의 지지는 나오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금배지를 거머쥘 수 있을 정도의 지지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결국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의석 확보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는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사실은 지금 정권 심판론이 제3지대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아닌 비지지층을 가지고 민주당과 제3지대가 또 나눠먹는 이런 모습도 좀 전망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참 지지층이 일정하게 이동한다라고 참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지지율 같은 거 보면 이제 무당층이 좀 줄었다. 그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기존의 양당에 찍을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나? 저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여론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명확하게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제3세력이 나온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일당이 민주당이 그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한 오히려 3분의 1이 더 있다는 거죠. 3분의 1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국힘, 확고부동하게 민주당, 그리고 정말 정치 싫다, 투표장에 가기 싫다는 3분의 1을 오히려 제3세력은 더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뭐 중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기본 토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대로 가되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일부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양당의 뭐 지지자들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적 의사표시를 포기해버린 우리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겠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100%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여러 정당에 반영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유권자 부분에 대해서 뭐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과거처럼 어느 지역 기반도 중요하고 세대 계층 기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것들도 과거의 문법과는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면서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시켰고 또 그러면서 공천 작업에서 이 여론조사를 80%까지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용산 공천의 논란을 좀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현역 기득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이제 강남 3구와 영남 지역을 빼고는 이제 최대한
이제 다르게 이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을 많이 반영하려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역 의원들보다는 어쨌든 좀 더 일반 국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이것이 이제 정말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용산에 몸을 담아왔던 또는 이제 장관, 차관 출신들, 그러니까 현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일단 뭔가 참신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벌써 뭐 영남 지역에서는 이제 적지 않은 소음이 들려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도 이렇게 민주당 못지않은 이제 파열음이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대변님은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계셨고 민주당 선거도 여러 번 뛰어보셨고. 저는 당직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래 있었습니다. 민주당 총선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공천 작업이 특히 진행이 되잖아요. 자격 심사부터 논란이 막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천한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전에는 그렇게 검증위원회라는 형태로 사전에 검증을 했던 기억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서 하는데 아마 이제 워낙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요즘 이제 엄격하게 또 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모순적인 게 검증위원회는 우리는 최소한의 걸 검증한다. 그래서 웬만하게 그러니까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단 공관위로 다 넘긴다. 이런 식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실제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많이 내리고 이게 봤더니 공교롭게도 친명과 비명이 다른 잣대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검증위가 논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검증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상관없고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한번 걸러지면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공관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나오고 오히려 그러니까 내부 본선인 거죠. 공관위 공천 전에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는 오히려 좀 부작용을 더 일으켰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작업부터 너무 시끄러웠다. 그렇죠. 우리 교수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달 내에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 이제 분당 사태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직접 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당의 원로로서 듣는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약간 뭐 이렇게 석연찮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할 때 이재명 대표부터가 기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결격 사유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기소됐고 재판 중인데도 마치 적격인 것처럼 통과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친명 비명으로 갈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또 친명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지만 다 이 검증에서 지금 탈락하고 한 걸 보면 그렇게 친명 비명을 가르는 기준은 되지 않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민주당 인기가 높다는 얘기로밖에 설명이 저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을 미리 좀 차단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들이 너무 과해서 심지어 당의 원로까지 뭔가 우려를 전달하고 자꾸 이러다가 뭐 분당 사태 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정보를 좀 걸러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 진위도 정확하게 좀 지금 모두 선수들이 스스로 메시지 발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는 메시지들로 가득하고 다들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사익에 충실한 발언들을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보도해 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광주 서구를 포함해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돼 있으면서 또 전략 공천이야?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공모를 연 곳에서 빠져 있을 뿐이지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레 겁을 먹은 측면이 있죠. 이름이 전략 선거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53개의 지역구 중에서 17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이제 공모를 받을 테니까 접수하시라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이제 17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오해하면서 이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에는 꼭 당선시켜줘야 될 사람을 일부러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한 호남 지역에 꽂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한 용인하는 문화가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계속 만년 야당이던 시절에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뭐 용인해주는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말 당이 너무나도 시끄러워져서 굳이 당도 그런 무리한 일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 하위 10% 20% 뭐 이런 평가를 통해서도 경선을 통해 얼마든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뭘 해도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자격 심사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친명 후보들도 또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민주당 공천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다 재선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현역 의원님 있는 자리에도 지금 민주당 경쟁자들이 뭐 한 지역구마다 대여섯 명은 기본이고요. 이 호남 지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대권을 못 잡으면서 정치적 실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지방선거도 또 민주당 계열이 거의 패했기 때문에 지금 과잉 지금 이 시장에 공급이 돼서 치열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류라는 건 있었고요. 공천 잡으면 언제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최소화해서 관리를 누가 잘하는 자가 결국 총선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특히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보면 결국 이재명 그 가까운 걸 파는 거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도 친명, 찐명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대자보 같은 게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과열 국면, 내부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하면 결국 본선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각자 후보들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중앙당 단위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역에서의 그런 서로 좀 신사협정이랄까 그런 것들도 저는 자발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여전히 새로운 미래로 옮기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만큼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선거제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 선거제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약간 칼자루를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원칙이 분명하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딱히 합의해줄 용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대고 다시 이제 병리표로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도 보이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턱 밑까지 물이 차야 결국은 뭔가 합의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게 대통령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 그대로 둔 채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만 바꿔가지고 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약간의 환상도 좀 버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와 명분, 양보와 희생.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됐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텐데요.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리에 앞서 민심을 챙기는 정치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